이 사업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자유대학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이 아름다운 공간을 또한 제공해주고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춘문 원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요, 최근에 좀 원장으로 부임하셨는데요. 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큰 사업을 본부장으로 진행하셨던 이 평생교육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또 유력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죠. 근데 하여튼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춘문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춘문 원장. 위원님께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문가는 아니고 조금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와중에도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한 43년 전에 이 학교 들어와서 이제 가끔 오긴 왔습니다만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이 상수 자체가 사실 한 시대를 불꽃같이 살다가 사랑하신 김남주 씨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광주 시민대학하고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문도시 광주 8가지 문의로 통합하려는 주제로 나열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자유대학하고 저희 진흥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철학부터 미술, 건축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광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광주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총 8시간에 걸쳐서 소통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강좌로 시민자유대학 이사로 계시는 전남대학교 불문학과의 유지한 교수님께서 첫 번째 강좌를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강좌는 사실은 이제 유튜브로 제작되고 저희 플랫폼에 계속 발표되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앞에 인재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광주가 예양이고 의양이고 민주인고 평화도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이 시민들하고 광주 시민은 무엇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 학생이나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나 광주 장년 시민이면 무엇을 함께 공부하고 무엇을 고민하는 그런 필수 코스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하라는 게 이제 광주시의 요청이고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우리 전라도 말로 어렵다 할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각 강좌마다 이게 시민들께 즐거움을 주고 뭔가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갈 생각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더 애착이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광주 시민으로서 더 많은 자부심을 갖고 광주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를 소개해야 하겠습니다. 강사는 바로 접니다. 자, 인문도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뒤쪽에 나와 있는 이쪽인가요? 불이 안 나오. 이 인문도시 여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문도시는요 2가지 인문도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인문도시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널리 좀 퍼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먹힙니다. 여러분들이 좀 근데 이게 지금 관심 끌기 위한 게 아니라 인문도시에 대한 뜻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인문이라고 하는 게 2가지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먼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기 전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강의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막 적어놓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쓰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을 강의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거 보시고 약간 믿음이 갈까 생각도 해보시라는 거죠. 특히 마지막에 저는 주로 도시에 관한 글을 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인용하고 있는 아니면 강의 파일 역시 제가 논문이나 책으로 썼던 것을 바탕으로 사용한 것들이란가 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문과 인문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호모아르텍스, 그러니까 예술하는 존재, 인간은 예술하는 존재입니다. 예술하는 존재가 도시를 만듭니다. 뭐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인문과 인문이 도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다음 네 번째, 도시의 인문하고 도시를 인문하다. 처음 듣는 얘기들이죠. 제가 전부 만든 조어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이 인간, 도시를 건설하는 존재, 호모 우르바누스가 만든 도시가 바로 인문이고 인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인문도시와 인문도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도시의 주체가 바로 플라너르다. 도시를 산책하는 사람. 근데 그냥 멍 때리고 산책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의지적으로 도시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도시의 변화를 읽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도시에 새겨져 있는 무늬. 조금 전에 우리 8가지 무늬로 광주를 한번 살펴보자고 그랬는데요. 그 무늬 문자가 첫 번째 문자입니다. 그 도시라고 하는 텍스트는 우리의 무늬가 많이 새겨져 있죠. 그렇죠? 그 무늬를 잘 우리가 캐어내는 방식, 그게 두 번째 인문이에요. 그롤문, 그롤문이자 기록할 문이죠. 기록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도시의 어떤 디자인에 기록하는 방식도 있고요. 책으로 남기는 역사, 전라도 천년사가 좀 최근에 꽤 문제가 됐었죠. 어찌됐든 간에 그 역시 하나의 기록하는 방식이고요. 우리의 문의를 기록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대단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 기록하는 걸 하려거든 전문가들이 한다고요? 전문가들만 하는 겁니다. 원래 시민이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플라네르가 많은 도시가 그게 바로 문화도시입니다. 그게 인문도시이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는 도시입니다. 그냥 어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중앙의 탑다운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기록하는 방식, 그게 우선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건 도시는 바로 그냥 예전에 역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어떤 그 정부에서 쓰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도시도 그런 거예요. 교과서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죠. 전국에 여러분들이 도시를 가보세요. 똑같은 도시 텍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아파트. 현대 엔지니어링 아니면 현대 아이파크. 최근에 아이파크가 엔지니어링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두 큰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몇 가지 보세요.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지어놓은 것들. 그게 도시입니다. 적어도 외국에 나가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납치하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이 머리가 뾰족해 찔릴까 봐서 납치하지 않습니다. 한데 납치를 했다고 해서 눈을 가렸을 때 제가 어디 간 도시를 모릅니다. 눈을 떼는 순간에 프랑스에 있다면 여기가 노르망디인지 알사스인지 금방 알아요. 도시의 모습을 보고요. 도시의 건축을 보고 아니면 도시의 어떤 그 특성을 보고 금방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는 방식은 전화번호 앞에 062인지 요새는 06 이런 지역번호까지도 없어지고 있는 세상인데요. 그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은 텍스트를 역사 교과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낸 도시. 즉 요새는 연탄을 찍는다 하면 이해를 못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연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연탄 찍어내듯이 구공탄 찍어내듯이 천편일률적인 도시를 만들어내고 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시에 플라네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도시의 주체는 플라네르라고. 그렇다면 인문,
인간의 문입니다. 인간의 문인. 그리고 이 인간의 문제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을 지키기 위한 인문, 그 기록하는 방식, 남기는 방식, 이게 뭘까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가 한 130여 장이 돼요. 멍청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20년에 한 해에, 그러니까 1년 동안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당시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전남대학교에서 제가 이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이 인문도시라는 개념 첫 번째 인문, 문이문자, 이게 처음으로는 조어이다, 잘 알려지지 않는 조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제가 3번을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6월 인문과 인문 그리고 도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축으로 인문도시, 건축으로 인문도시를 만들자, 아니구나. 3가지인데, 하나가 더 나머지 있습니다. 인문도시, 그리고 이 3가지를 강의를 했던 것을 지금 오늘 한 강좌에다가 모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촘촘하게 강의 파일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뛰어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문과 인문 두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의 문학 비평가이자 철학자인 발터 벤야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rbiter signifie laisser des traces. 불문과 교수인데 불어를 쓸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요새는 학생들이 참 뭐랄까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파리에서 파리 19세기 수도라고 하는 Paris capitale du 19e siècle라고 하는 책에 이거 번역본이겠죠. 여기에 나온 얘기인데요. 거주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 말은요. 그래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흔적을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인간의 무늬, 흔적, 이게 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에는 기본으로 인문도시예요.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는가가 이 두 번째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말하는 인문도시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문도시라고 하는, 지금 광주에도 몇 개 지자체에서 인문도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지극히 잘못되어 있는 사업들이죠. 광주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발하는 주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전문가 데려다가 전문가가 그 지역에 관련된 무슨 어떤 인물을 조명한다든지 인문학적,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전문가 강연을 듣는 것을 그걸 인문도시로 생각해요. 그건 하나의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그 다음에 인문학 팸 투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일부예요.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 강의가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광주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광주의 인물을 캐냈다고, 그걸 인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새롭게 제자리에 갖다 둘 것이며 또한 어떻게 기록하고 뭘 해나갈 것인가, 그게 인문도시예요.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앞 단계에서만 머무면서 계속 인문도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조금 전에 말했던 문이문자 인문도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문도시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문도시로 넘어가는 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하는 방법, 창의도시로 하는 방법. 그건 다음 단계 얘기입니다. 그걸 창의 산업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 사례를 제가 광주와 비슷한,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도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인문도시를 지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문인 이 인문과 두 번째 인문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다음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인문, 그럴 문, 기록할 문은 인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자,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천문이고 땅의 변화는 지문이고 인간의 변화는 인문이다 라고 했어요. 왜? 기록한 걸 보면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일기 쓰신 분들, 자기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고 지금 어떻게 나의 사유의 여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인문에서 문자는 기록할 문, 그럴 문이라고 그랬죠. 자, 결국은 인간 변화의 기록이라는 거죠, 인문은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인간 문화와 문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문은 인간 문의문의 그것의 기록이라는 거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갑골문자죠. 갑골문자.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뼈라든지 아니면 거북뼈에다가 새겼던 은나라 때 폐허에서 발견된 문자라 해서 은허문자라고도 해요. 그때 이 문자입니다. 이게 문자예요. 이 문자인데 이 문자의 본래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원래 그럴 문자가 아니었어요. 새길 문자였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처음에 문의 문자, 그 문자의 의미가 이 문이었어요.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이것은 인간의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물의 형상 뭐 이런 것을 딴 게 상형 문자이니까요. 뭘 새겼을까요? 자기 가슴에다 새긴 게. 자기가 관련된 것을 새겼겠죠. 그리고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실사자가 붙어서 문의 문자가 따로 탄생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문자는 이제 그럴 문자, 기록할 문자로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새길 문자였다는 거. 자신의 가슴에 뭘 새겼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과 관련된 걸 새겼을 거라는 거죠. 즉 자신의 신체에 무늬를 새기는 문신이었죠. 결국은요, 이게 자신의 몸에 기록하는 행위였다는 얘기죠. 자, 몸에 새기는 사람의 무늬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문신이 떠오르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무늬 문자를 얘기하면 여러분 사전아니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손금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손금 얘기해요. 그게 아닌데 인문은 사람의 무늬를 의미한다는 것. 자, 이거 보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모잠비크 마콘데족의 얼굴 문신인데요. 이 문신이라고 하는 게 자기 부족 간의 정체성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 보호와 관련되어 있어요. 뭐냐면 무섭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만이 과거에는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됐죠? 노예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못생기게 보이려고 했고 또한 이게 나중에 발전하여 부족 간의 상호 인식의 수단이었습니다. 정체성 확인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게 문신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타투는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 물론 심미적 이유도 있습니다. 미얀마 친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약 70만 명의 소수민족인데요. 이 미얀마 친족이 참 아름답답니다. 여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여튼 여성들이 많이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조금 전에 아프리카 부족에 있어서의 그 무섭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궁여지책으로 걔 얼굴에 문신을 한 거죠. 이후 이게 부족의 전통이 됐습니다. 한데요. 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무늬도 생각합니다. 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사람의 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주름입니다. 도시에도 많은 주름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누구일까요? 제 어머니입니다. 이런 데서나 제 어머님 얼굴 한번 보여드리지. 저만 저 가슴에 품고 있는 분인데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막내인데요. 뭐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에 모셨습니다. 한 11년간 사셨어요. 원래 돌아가신다고 해서 모셨는데 제가 막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그런데 그 말년의 모습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영정사진도 영정사진이지만 원래 많이 사시면 3개월 사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10년 이상을 사셨어요. 그때 마지막에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좀 어머니를 이쁘게 간직하고 싶어서 이거 잘못하다 보니까 주름이 많이 지워졌어요. 제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좀 그런데 제 아버님이 좀 무능하신 분이셨어요. 엄청나게 아내를 고생을 많이 시켰죠. 그 손에 잡힌 주름이며 그다음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브루노 하테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뭐 했던 것과는 달리 뭐 엇나가니까 세상이 버린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좀 집안에서 좀 가장 만만한 게 어머니셨나 봐요. 어머님한테 주사라든지 이런 게 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저희 오남매를 절대 놓지 않고 잘 품어주셔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새겨진 주림 이런 것들 그게 어머니의 세월을 반영하거든요. 그걸 간직하고 싶었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사라졌습니다. 복원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새겨진 주름 역시 인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인문이에요. 주름으로 사람의 삶의 무늬와 흔적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하죠. 그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을 담는 꼴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담겨있는 형식이에요. 그릇이에요. 그걸 지워버린다는 것은요. 그 도시를 막 밀어버리고 신도심 짓는 게 마찬가지죠. 그 정주민들은요. 실향민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살던 토지 아니면 그 땅에 새겨졌던 인문과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역사를 지워버리고 이야기를 지워버린 그곳에서 뭘 어떻게 그러니까 가장 도시의 변화가 심한 곳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그 골목길 좀 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중세도시 차 못 들어갑니다. 걸어다녀야만 돼요. 밖에다 차를 놔두고 스페인의 옛 수도인 톨레도 가보세요. 지금은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마드리드가 수도이지만 옛 수도 가보시면요. 그 중세 도시는 그냥 몇 사람 지나가면 부딪혀야만 돼요.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왜 도시를 그대로 놔두죠? 도시의 길은 그건 또 하나의 뭐죠? 통로이자 그들의 이야기의 통로이자 흐름입니다. 그걸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화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죠. 렘브란트가 왜 위대한 화가인 줄 아세요? 렘브란트는 가장 지구상에서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예요. 위대한 네덜란드 작가이죠. 여러분들이 플란다스에 계할 때 플랑드르 문화, 이 플랑드르 쪽이에요. 반다이크로 해서 이 아주 어마어마한 화가이죠. 그런데 다른 게 이 위대한 화가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화가가 자기의 많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참 보면은요. 이 많은 초상화를 보면 정면을 응시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일부만 담아온 거예요. 그런데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가끔씩 나오죠. 이게 말년의 모습이에요. 특히 1656년 파산을 했고요. 이후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을 역으로 했네요. 10년 그 마지막에 그린 작품들은 거의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가 파산 이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주름에, 그래서 제가 주름을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놓았어요. 저 같으면 제 사진 찍어가지고 저 뽀샵 처리하거든요. 좀이라도 주름 없애보려고 막 뽀샵 처리하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렘브란트는요. 자신의 특히 파산 이후 이 1656년 파산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집 모든 걸 정리를 해야 하고 아주 비참했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입문을 자신의 흔적과 마주한다는 게 망가진 자신의 모습과 그렇게 맞닥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지우려고 하죠. 자신의 흑역사를 더더욱이나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내놓고 바꾸려고 하죠.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거. 역사를 지운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기억을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집단 치매에 걸리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집단 치매에 걸린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막 가죠. 아, 이런 것도 녹화되네. 자, 말년에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이러한 이 위대한 화가 바로 이런 점이 저는 자신의 성찰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화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먼저 밝혀드립니다. 자, 사람의 문이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부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좀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면 심미적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쪽에 농민들의 문신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난절을 해놨죠. 완전 난도질을 해놨는데요. 부르키나파소 지금 오트볼타라고 하는 이름을 예전에 쓰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도시인데 프랑스 식민지를 냈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이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예전에 과거에 선사시대 때부터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알타미라 동굴백화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냐면 자신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몸에 아니면 자신의 거주지에 새겼죠.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주변 환경을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제압하거나 자신은 그 환경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타미라 동굴에 있는 동굴백화에 있는 동물들은 자신들이 찾고자 했던 동물들이에요. 즉 어떤 뭐랄까요 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이 부르키나파소 농민들의 이 난절은 바로 개간하기 힘든 땅을 이렇게 개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거죠. 신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풍경, 즉 문신, 인문이죠. 이것도 새긴 거죠. 왜 새겼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술적 의미의 인문이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서 해결해야만 됐고 그런데 자연은 인간에게 사납고 적대적인 존재였죠. 그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바람으로 그런 주술적 차원에서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알타미라 동굴 맞습니다. 이렇죠. 알타미라 동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술 작품이에요.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 땅의 경작을 통한 농사짓기라든지 동물의 가축화가 불가능했던 시기, 모든 걸 자연에서 해결해야만 했던 시기, 이 시기에 자연을 제압하기 위한 주술적 의미의 인문으로 새긴 겁니다. 기록한 거죠. 그리고 자배할 동물을 벽화로 남겨 보관하면 그 동물을 또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지금 동굴벽화가 사람들이 좀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곳에 자리 잡고 있죠. 그게 잡은 동물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놔야만 되기 때문에 금방 와서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냥꾼을 형성한 벽화라든지 주술적 의미가 담긴 손바닥 모양의 벽화라든지 많습니다. 자, 선사시대 예술의 기호는 이렇게 야생동물의 이미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그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원시적 개념에 따라서 야생동물을 지배하고 야생동물을 인간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시는요, 예술을 탄생을 시켰죠. 이 예술하는 존재, 이게 바로 호모 아르텍스의 출발입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주거 공간에 인문을 새기는 행위가 예술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호모 아르텍스가 호모 우르마누스가 됩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존재가 돼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창작품은요, 도시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해요. 200년 전에는 세계 인구의 한 3% 정도만 도시에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구의 절반이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죠. 세계 최초의 도시는요, 수메르의 에리두라고 하는데요. 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수메르의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마르두크라고 하는 신이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죠. 무자비한 자연을 피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집단 거주지를. 동굴은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았던 거고요. 이제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르두크라는 신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한데 이게 호모 우르바누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적대적 자연으로부터 이 자연을 통제를 바라는 주술적 의미로 입문을 하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시를 건설했었죠. 근데 이걸 나중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이 도시에 흔적을 새기고 그 흔적을 기록해 가는 게 바로 기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식이 아니죠.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들 나름대로 그 입구에는 뭘 넣고 주술적 의미에 뭘 어디다 배치를 한다든지 이거 역시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그러니까 자신의 몸과 신체와 거주지에 새겼던 것을 도시에 새기고 기록하는 존재로 바뀌는 게 그럼으로써 호모 우르바누스가 탄생한 거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얘기고요. 그럼 자, 물 한 모금만 좀 마시고 할게요. 자, 그러면 도시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강의 모두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인간 변화의 기록이 인문이라고 했고요. 이건 인간이 새기는 무늬와 흔적,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인문이죠. 이 인문의 기록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삶의 흔적, 기록이 바로 문화와 문명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걸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 다음 백과사전에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것도 한번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인문이 인문으로, 그리고 이게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가리킨다니까. 그러면 이 인문이 도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집합입니다. 그렇죠. 이 공동체의 무늬와 흔적이 시공간과 함께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체성에 배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인문이 잘 되어 있을 때, 문화와 문명에 반영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도시의 존재 이유는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혁신도시 하는데 그건 기능입니다. 여러분, 파리가 지금의 파리로 자리 잡는 데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1850년대 구 파리를 뒤엎어가지고 지금의 파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파리를 새롭게 기록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파리는 그때 1850년대에 만들어진 게 파리 경시청장이었던 그 오스만이라는 남작이
말 그대로 그 개선문 쪽에 가면 사통팔달에 거기 여러분 운전면허 따면 마지막에 거기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없거든요. 사통팔달이 다 길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떠죠? 차가 들어오면 우리는 안 비켜줍니다. 뼈대 있는 집안에서 어떻게 비켜줍니까? 그냥 가야지, 물고 가야죠. 그러면 교통지옥이 됩니다. 거기는 철두철미하게 한 차 들어오면 이쪽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기다려줍니다. 그건 암묵적으로, 그건 묵계예요. 지켜줘야만 됩니다. 안 지키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러 곳에서 그런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잘 안 지킵니다.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시면 그게 파리를 만들 때 그 파리는 폭동진압용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과거 파리는요, 레미제라블 영화 보셨습니까? 빅토르 유의 레미제라블을 보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좌왕발장이 자신의 수양딸이죠. 수양딸 꼬제트의 남친 마리우스를 그 폭동에 가담했던 마리우스를 어떻게 빼돌리죠? 근데 그 폭동을 할 때 폭동이 발생하면 그 파리가 구파리예요. 그 파리는 중세 때 만들어 놓은 파리입니다. 뒤가 막혀가지고 앞에 바리케이드를 쳐버리면 도로도 길도 좁고 하니까 바리케이드 치면 공권력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길을 그렇게 사통팔달로, 그 다음에 대로라고 하는 게 블루바르가 그때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 이전엔 블루바르 말이 없었어요. 블루바르는 블루라면 블루베스마, 전복이라는 뜻입니다. 뒤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말 그대로 도시의 이야기와 역사를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도시도 모든 그 건축들이 어떻게 돼 있죠? 연도형 아파트로 지어놓은 거예요. 5층 정도로 1층은 전부 상가이고 2, 3층부터는 전부 주거 공간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담장이 필요하죠. 울타리가 쳐가지고 우리끼리 살아야만 되니까요. 특히나 좀 아파트 비싼 데는 담 쳐놓고 옆에 애들이 들어와서 좀 놀이터 이용하려면 못 들어오게, 문도 막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도시는 공동체의 집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들끼리 잘 살겠다는 얘기죠. 이건 도시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죠. 단지형 아파트죠. 대한민국은 단지형 아파트입니다. 전체가 모든 도시가 단지형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럽은 전부 연도형입니다.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고, 그것마저도 5층, 6층으로 제한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5층, 6층을 못 허물어뜨리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파리에서는 에펠탑이 암묵적 기준입니다. 에펠탑 높이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리는 주거난이 엄청나게 심해요. 여러분, 프랑스는요, 대한민국의 그 국토 면적의 5배나 됩니다. 남북 하나 합한 우리 토끼 지도 우리 면적의 2.5배예요. 인구는요, 4천 몇백만 밖에 안 돼요. 그 넓은 땅에. 근데 파리가 그렇게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올리면 되는데요. 절대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그래서 문화유산입니다. 건축 전시장이에요. 전시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공간과 함께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정체성에 배어있을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1850년대에 만들었던 그 도시를 제가 지금 혁신도시를 얘기하면서 했다면 혁신도시는 앞으로 거기에 무슨 이야기와 무슨 역사를 담을 것인지 어떻게 지금 문의가 없는데 그 새로운 문의를 자기들이 새겨야지 않겠습니까? 그걸 만들어갈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하죠. 그런데 거기에 상가와 나주 혁신도시 가면 투기 목적으로 많이 몰려들었다가 지금 막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죠. 그럼 보면 답답하죠. 이래야만 도시의 존재 이유는 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리는 인문도시이자 인문도시라는 얘기죠. 이런 도시를요. 벌써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말 그대로 하나의 인문학적 텍스트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새겨놓은 문의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제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의 인문학적 텍스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문사체를 인문학으로 생각하시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를 들으셨다면 인간의 문의를 그것을 발굴해내고, 인간의 문이라고 해서 과학도 인간의 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어떻게 기록해 갈 것인지, 이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은 가장 큰 학문이다. 근데 인문대 나오면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인문대를 막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들이 뭐 좀 뭐랄까 정책도 위반하고 뭐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지도자나 통치자를 좀 보좌하면 좋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이 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있는 거죠. 프랑스의 상징주의신 폴 발레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불어가 나왔으니까 불어 한번 읽어드릴게요. Vous devez vivre comme vous pensiez, sinon aussitôt vous penseriez comme vous vivez.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지 않아?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간단한 얘기인데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제가 아파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단지형 아파트 얘기를 했으니까, 단지형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은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살아요. 창의적 생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위에서 그냥 차이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만약 32평 아파트 들어가면 그 TV 놓는 위치부터 다 같아요. 소파의 그 색깔만 다를 뿐이죠. 거기에 입고 있는 게 무슨 그 파자마를 입고 있는지, 아니면 저 반바지를 입고 있는지, 아니면 팬티만 입고 있는지,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생각하죠? 아, 이 아파트 팔아가지고 이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변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생각만 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 그래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대로 살게끔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들에게 놀이터라는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걔들이 거기서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라는 이게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도시 공간 역시 바로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게끔 도시 조성을 해줘야만 돼요. 막 도시를 채우면 안 돼요. 비워놔야만 됩니다. 백지처럼. 전체를 비워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죠. 비어 있어야 할 곳에 비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꽉 차면 어떻게 되죠? 추석 연휴 기간에 잘 쉬었더니 제가 얼굴이 이렇게 뺀질뺀질했어요. 제가 그동안 저 외국 출장에 막 잠 못 자고, 지금 8월 달부터 유럽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하여 계속 돌아다니다가 완전 말 그대로 임계점이 왔습니다. 그랬다가 비워주니까, 생각을 비워준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자고 그냥 밥 먹고 산책하고, 동네 주변에 요새 맨발 걷기가 유행입니다. 맨발 걷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맨발 걷기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맨발을 걷는 데는 한 20-30분 정도, 건강한 사람이만 30분 정도, 그리고 아주 걷는 표면이 매끄러워야 돼요. 막 산에 맨발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아예 자기 건강을 학대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막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족저 근막염 옵니다. 걸으셔야 돼요. 이게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생각하는 대로 살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를 많이 비워줄 때 비워주라는가, 이게 도시에 입문하고 도시를 입문하다. 무슨 얘기냐? 자,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중에 샤르 보들레르가 있어요. 보들레르 유명해요. 보들레르가 레파르라고 하는 등대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이 시인데요. 딱 제가 그래서 등대라고 하는 그걸 그림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맞춰봤더니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요. 이 보면은 자 옆에 제가 친절하게 강사도 이렇게 친절한 강사가 있어야 돼요. 다 번역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 잘난 척하느라고 싹 이것만 해놓거든요. 옆에 보면 첫 번째 루벤스 나오고요. 두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오고요. 렘브란트,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뜬금없는 복서의 분노, 불어로는 꼴레 복서요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와또, 고야, 프란시스 고야, 들라크루아 위대한 세계의 문화사적으로나 문명사적으로 볼 때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죠. 이 사람들을 해놓은 시. 그러니까 인류를 밝힌 인류의 문명을 밝힌 위대한 등대였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에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해놓은 꼴레아드 복세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왜 저렇게 꼴레아드 복세르라고 해놨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막 생각하는 척하고 시선을 피한다든지 이러시네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보, 들, 레르 지 이름을 저기다 놓은 거예요. 당시 자신이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이런 위대한 예술가와 자신을 비교할 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즉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인문을 문의 문자죠. 자신의 문의를 어디다 새겨 놓았냐 이거죠. 여러분 대부분 보면 화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막 밑에다가 2000몇 년 매돌 누구 써놔요. 그거 안 써놔도 이렇게 해놓으면요. 보들레인지 나중에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위대한 예술가는 이렇게 자신의 시그니처를 집어넣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도시도 이런 시그니처 인문이 많아야만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플라네르예요. 혁신도시 뻔한 길만 따라가면 전부 건물만 있는데 뭘 보고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광주에도요. 양림동 가면 근대 광주의 모습과 그다음에 그 과거의 광주, 근대 광주, 현대 광주 모든 게 건축에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건축으로만 한번 여행 한번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는 불교 신자니까 관심이 없다고요. 언제 프랑스에 제가 예술 기행을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화가들이 많았었고, 또 한 분이 성당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기는 개신교 신자라는 거예요. 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저걸 보고 그럼 뭐하러 오셨지? 여러분 유럽 쪽은요, 특히 가톨릭 국가는 가톨릭 예술입니다. 예술이 거기서 음악도 종교에서 출발을 했고요. 미사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게 종교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그걸 안 보시겠다는데 뭐하러 오셨는지, 예술 하시는 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분의 생각이니까 존중해 드려야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라면 집에서 보시지 괜히 오셔가지고 고생하셨다 시차 적응도 해야만 되고 음식도 좀 안 맞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위대한 예술가들과 관계, 그 사람들 이름에다가 뜬금없는 이 꼴레르드 복세를, 보들레를 집어넣고 있다는 거. 왜 넣는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신과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상력에 토대한 예술적 천재들인 그들처럼 자신도 역시 인간에게 호소하는 능력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들의 합당한 후계자라는 겁니다. 제가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들과 동등한 반열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 근자감이죠. 철학자 하이데거는 지분 존재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시만에 숨겨놓은 우리고 이러한 시그니처 인문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지분 존재 방식이고 도시 역시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니까. 즉, 이 인간 존재 방식의 문의가 새겨지고 기록되는 인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텍스트로 새겨가는, 기록해가는 인문학적 텍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의 종합의 결과물로서의 도시, 이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문이자 인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성의 본질이 인간 우선이라고 하는 게 교통약자 보호하고 이게 아닌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인문에 대한 인간 기억의 우선이라는가. 우리 기억을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돼야만 도시의 이야기와 역사가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도시의 정체성, 그 다음에 거기에 살아가는 종주민의 정체성, 이게 세워지고 확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미 우리 도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문을 지우는 행위를 일삼고 있죠. 도시 개발과 재개발은 우리 인간 존재 방식에 대한 기억 상실을 지금 강요하는 행위로서 지금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문, 즉 인간 존재 방식의 흔적을 회복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되살리는 도시 개발도 되고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우리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리고 그 종주민에게 그러한 우리의 흔적, 그리고 종주민의 기억 상실을 강요하는, 스몰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즉, 이 호모 우르바누스, 도시를 만드는 존재인 이 호모 우르바누스가 만든 도시는 결국 인문이고 인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앙드레 마송이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윌카니에는 두개골이 도시, 두개골이 도시를 이게 관한 그림을 참 많이 그렸어요. 네, 그렇죠. 도시 안에 많은 안에 지금 도시의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개골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발작이 옵니다. 두개골은요, 인지를 하는 곳과 감각기관이 있어요.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이런 쪽과 뇌를 보호하는 쪽이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감각기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마비가 와서 더위라든지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든지 다양한 거기 오는 거죠. 즉, 숨골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도시 역시 숨골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그래 간단하게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그 빌딩풍이 바로 그런 거죠. 숨골 막아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를 절대 개발하면 안 됐던 것을 인간의 좀 사악한 욕심 때문에 거기를 만들어서 아주 가장 비싼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태풍만 오면 어떻게 되죠? 유리창 다 깨집니다. 난리가 나요. 그리고 1층 막 물에 넘치고요. 길을 막아놓은 거죠.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요, 중세 때 만들었던 도시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들어가려거든 그 안에는 어떻게 가겠느냐? 경전철 타고 들어가라고요. 아니면 자전거 타고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게 해놔요. 걸어 들어가든지.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죠. 상권이 무너진다, 뭐 한다겠죠. 왜? 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인문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만드는 도시가 보면은 독일 남부에 있는
니체의 그 고향이기도 한데요.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 도시 같은 경우는요, 중세 때 만들어진 도시인데 거기에 그 물길이 있어요. 수로가 있는데 그게 과거는 중세 때는 화장실이 집안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용변이라든지 아니면 대변이라든지 소변을 어떻게 해결했죠? 받았다가 밖에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의를 신었던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요. 원래 여성이 신었던 게 아닙니다. 남성이 신었던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요. 신었던 거죠. 그게 비가 오면 가운데 물길로 흘러내려갔어요. 놀라운 건 이 물길이 바람길이란 얘기예요. 도시에 오염된 공기가 그 길을 따라 빠져나가요. 중세 때 그때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과학적인 걸 해냈냐 이거죠. 그건 불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런 바람길을 막아요. 이게 지금 도시입니다. 즉 두개골이 도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흔적 역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흔적을 찾아낸다면 그 흔적을 있어야 할 곳에 있게끔 찾아둬야 됩니다. 희경루 최근에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로 간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희경루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이에요. 희경루 지금 복원한 것만 하더라도.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가보세요. 기쁘고 경사스러운 광주가 이제 분리대학교 하나의 그걸로 도시로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그거 지었다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파알쿨레 차가운 도시입니다. 차갑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색깔은 따뜻해요. 보면은 검은색 바탕에 이 앞에 있는 유리창은 까만색이고요. 그리고 집들은 노란색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게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색을 골고루 칠한 뒤에 그 위에 수채를 입히는 방식으로 해서 밝음에서 어둠으로 색을 조절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보면은 그 필름 네거티브 같지 않습니까? 떠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 이 말은 우리의 기억이, 인문이 찾아야 할 곳에 찾아가도록 도시를 만들어주는 차가운 냉정한 그걸로 도시를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인문도시의 주체는 플라네르라는 것.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인문도시는 두 번째 보면 시민들이 예술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인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학습도시를 인문도시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원장님 잘 오셨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민예술도시를 인문도시라고 해요. 이건 상당히 진일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플라네르로서 이런 걸 읽어내고 뭐하고 하면서 이 시민들이 예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문을 찾아내려고 하고 읽어가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이때예요. 이거예요. 그 인문도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인문도시는 이런 학습도시와 시민예술도시 외에도 이들의 토대가 되는 창조도시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문과 인문을 바탕으로 도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도시의 정체성을 정립해 보려고 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그것을 반영해 가면서 여러 곳에다가 실험하고 계속 해가는 이런 도시가 인문도시라는 거죠. 산업에도 반영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자, 제가 이 두개골이 도시 앙드레 마송 이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도시가 보유한 역사와 문화를 장소, 이 도시라고 하는 텍스트에 이
이쪽 가치로 온전히 체현하여 이를 새로운 도시의 활력으로 삼는 창조도시, 이러한 노력을 하는 도시가 인문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플라넬은 도시의 인문을 잊고 해독하여 그 인문을 인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시 산책자여야만 된다는 것. 우리가 과거 민주평화교류원과 전일빌딩의 탄원의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광주 시민들 그저 그런가 보다. 뭐 여기서 얘기할 게 탄원과 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탄원이 매개하는 탄심. 그 당시에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탄원이 매개하는 광주 이야기와 역사, 광주의 기억과 기록, 인문과 인문, 이게 이 탄심, 이걸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만 됐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흔적만 갖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는 인문도시가 아닌 겁니다. 초기의 인문도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탄심을 복원해야만 되는지. 물론 그때 우리의 개헌군의 그 국가 권력에 맞서 싸웠던 우리 광주 시민의 그런 위대한 이야기와 뭐 역사,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광주 시민들이 복원하려고 했던 광주 시민의 바람, 걱정,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심을 복원해야만 됐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몇 개니까 이걸 복원을 해서 뭘 해야만 하는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지금도 물론 여기에 이렇게 복원 자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플라네르가 인문도시를 인문도시로 만드는 도시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플라넬이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물론 동원된 인력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사례를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시간이 좀만 한 5분만 좀 쉬고 갈게요. 네.